그날 밤도 평소처럼 잔업을 마치고 11시가 넘어 인적 드문 길을 따라 집으로 걷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간단히 저녁을 사고 아파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다. 저 멀리 사람들이 모여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고 처음엔 단순한 말다툼이나 사고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구급차와 경찰차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었다. 괜히 호기심이 생긴다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 그곳은 오래된 2층짜리 아파트의 1층 현관 앞이었다. 간소한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실내는 1K 정도의 좁은 구조였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 한가운데 현관에서 실내 창문까지 뭔가가 매달려 있었다. 육체였다. 사람의 시체였다. 목을 매단 채 천장에서 그대로 늘어진 모습.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처음으로 보는 자살 현장이라는 현실 앞에서 나는 숨이 막혔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진짜 자살이네. 나 이런 거 처음 봐. 속이 울렁거렸다. 구토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간신히 참은 채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그때였다.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내리려는 순간 목을 매단 시체가 이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순간 분명히 눈이 마주쳤다. 시체의 눈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몸이 굳었다. 주위는 여전히 조용했고 모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걸까? 몸과 정신이 한계에 달한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씻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다음은 악몽이었다. 밤중에 갑자기 눈이 떠졌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금박 가위 눌림이라는 걸 자각했을 땐 이미 늦었다. 방의 한쪽 구석.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낡은 셔츠와 스웨트를 입은 남자. 작은 체구. 더러운 인상.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남자는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는 내 눈을 의식한 듯 천천히 다가오던 이 양손으로 자신의 턱과 정수리를 감싸 쥐었다. 그리고 고개를 비틀기 시작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살이 찢어지는 기분 나쁜 감촉. 남자의 머리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180도, 그리고 270도까지 돌아갔다. 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고 입에서는 붉고 검은 덩어리와 함께 긴 혀가 흘러나왔다. 눈알은 밖으로 튀어나올 듯 부풀어 있었다. 말소리 같기도 비명이 같기도 한 소리가 나왔다. 그는 괴로운 듯 피를 흘리며 우월댔다. 괴로워. 나는 그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땐 익숙한 내 방의 천장이 보였다. 꿈이었던 것일까? 그렇게 믿고 싶었다. 몸을 일으키자 갑자기 그 얼굴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같이 가죠. 꿈속에서 본 그 남자의 일그러진 얼굴, 튀어나온 눈, 길게 늘어진 혀, 희범복이 된 입. 그는 또렷하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이불을 걷어차고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그 바람에 복도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놀란 이웃들이 나와서 괜찮냐며 달려왔다. 다행히 머리는 부딪히지 않았고 출혈도 없었다. 안도한 주민들은 다시 한번 정말 괜찮냐고 물었고 나는 당황한 채 미끄러졌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얼버무렸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시야에 잡힌 주민 중 한 명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흐릿한 시야 속 그 얼굴은 분명히 그 남자의 것이었다. 아파. 나는 다시 과호흡 상태에 빠졌고 주민들은 당황했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 자리를 벗어나듯 집으로 돌아왔다. 복도에서 다시 쓰러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땐 창밖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황급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상사에게 연락해 계단에서 미끄러졌고 잠시 의식을 잃었다고 솔직히 말했다. 병원 검진 결과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뇌진탕도 없고 신체적으로는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남자의 모습은 꿈속에도 환각 속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은 남아있다.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도 가끔 그 아파트 앞을 지나게 되는데 어쩌다 보면 문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날 봤던 그대로의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돌리고 보면 아무 일도 없던 듯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아마도
착각일 것이다. 그만큼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것뿐일 것이다. 이건 간호사인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다. 이모가 막 간호사가 되었을 무렵 가장 힘들었던 건 야간 근무였다고 한다. 깊은 밤 병실을 정기적으로 순회하거나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된 환자를 돌보는 일 등 해야 할 일이 끊임없었다고 했다. 어느 날 밤도 평소처럼 병동을 하나하나 돌아보던 중 이모는 3층의 한 병실에 도착했다. 그 방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 환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그가 상반신을 일으킨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모가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자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노자키 씨가 야간 당번이지. 이모는 순간 멈칫했다. 또 노자키시야. 그 말을 듣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이모는 신입이었기에 아직 직접 얼굴을 못 본 선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할아버지를 다시 눕혀 재운 후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와서 무심코 선배 간호사에게 물었다. 선배, 노자키시라는 분 계세요? 서류 정리에 집중하고 있던 선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 노자키시 전에 여기서 일했었지. 작년에 자살했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야. 이모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니길 바랐다. 그러자 선배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런 일 이쪽 세계에선 자주 있어. 이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후로도 병동 이곳저곳에서 노자키 씨라는 이름은 계속 들려왔다. 할아버지뿐 아니라 젊은 남성 환자, 어린아이들까지도 때때로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점 업무에 익숙해질수록 이모는 그런 말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또 노자키 씨 얘기구나 하며 가볍게 넘기곤 했다. 심지어 환자들 사이에서 노자키 씨는 꽤 평판이 좋은 편이었다. 친절하다. 잘 돌봐준다. 같은 말도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는 문득 유령도 꼭 나쁜 존재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이모는 이상하게 웃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노자키시를 봤다는 환자들은 전부 2, 3일 안에 죽더라고. 그 얼굴이 보인다. 언제나 같은 얼굴이다. 나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요즘 내가 자꾸 이상한 생각에 빠지는 이유는 아마 그 무서운 동영상 때문일 것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여자친구를 방에 불러 함께 공포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영상은 어느 평범한 가족의 일상 속에서 벌어진 괴이한 사건을 다룬 내용이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여있는 거실 장면의 한 구석, 화면 오른쪽 거실 장식장 아래 분명 그 가족이 아닌 누군가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우와, 이건 또 뭐야? 확실히 찍혀있네요. 영상의 사회자가 연극처럼 놀란 음성으로 말했다. 얼룩이나 그림자 같지도 않았다. 밝게 드러난 그 얼굴은 어딘가 어리석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은요, 이번 영상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화면에는 또 다른 사진이 등장했다. 어두운 방 생일 케이크 위 촛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은 아까의 영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이었다. 이건 같은 얼굴이네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사진 속 배경은 다르고 인물도 다르지만 그 얼굴만은 동일했다. 섬뜩한 미소를 머금은 똑같은 얼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술을 마시며 본 영상이었고 다음 날에는 그냥 웃고 넘겼다. 그로부터 이틀쯤 지났을까? 내가 스크롤하던 SNS 속 전혀 다른 계정의 사진에서도 똑같은 얼굴이 보였다. 흰 얼굴에 작게 찢어진 입술, 미소 짓는 여자. 그 사진 자체는 분명 아무 관련 없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지만 그 얼굴만큼은 같았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무서운 영상들을 계속 찾아봤다. 그중 하나는 폐허가 된 폐건물에 유튜버들이 들어가는 탐방 영상이었다. 자주 나오는 연출처럼 인물 그림자가 지나가는 순간 리플레이라는 자막이 떴고 그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반복됐다. 거기서도 그녀가 있었다. 화면 속 희미한 소리, 여성의 신음 같은 것까지 들렸다. 그 순간부터였다.
나는 어딘가에 계속 그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화장실 거울, 꺼진 스마트폰 화면, 싱크대의 수전. 이제는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두렵다. 전철 속 꺼진 유리창에 비치는 내 얼굴 옆으로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이 함께 떠오르는 듯한 착각. 그리고 그건 점점 현실이 되어갔다. 특히 사무실에서 누군가 블라인드를 열었을 때 빛이 들어오며 내 시야에 맞닿은 창 너머 그 얼굴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결국 병가를 내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휴직은 길어지고 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를 보내는 날이 이어진다. 하지만 확실한 게 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나 병이 아니다. 지금 이 방, 커튼을 닫은 채 누워있는 내 방에서 내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화면 속, 화면의 검은 반사면에 그 얼굴이 지금도 뚜렷이 비치고 있다. 언제나 같은 얼굴이다. 나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특별히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미래는 평탄하리라 믿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그 믿음엔 균열이 없었다. 하지만 2학년이 되던 해에 야마구치라는 아이가 내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을 냈다. 처음엔 어깨를 툭 치거나 책상을 흔드는 장난처럼 보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었고 결국엔 폭력으로 이어졌다. 나는 저항했다. 하지만 저항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선생님께 알리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야마구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직속 상사였다. 문제를 키우면 그 불똥이 가족에게 튈 수 있다는 걸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학업 성적에서 내가 야마구치를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의 자존심을 자극했던 것 같다. 그는 나뿐 아니라 2살 아래 내 여동생에게까지 손을 뻗었다.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졌고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야마구치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그에게 불리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상대는 교묘했고 나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결국 그는 나를 구석진 조실 뒤 계단에서 집단으로 구타했다. 그 일 이후 나는 학교도 세상도 믿지 않게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야마구치를 다시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말끔한 차림에 좋은 회사에 다니는 듯 보였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 근처를 돌았다.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기보다는 그가 나를 의식하는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다. 점점 그는 내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게 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앞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나를 보며 외쳤다. 이제 그만해줘. 여동생 일도 더 괴롭힌 것도 다 인정할게.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인 척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며칠 후 기차역에서 다시 그를 마주쳤다. 이번엔 눈이 마주쳤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진심으로 웃은 건 오랜만이었다. 그 순간 그는 전철이 들어오는 홈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복수는 허무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야마구치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분명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꼈다. 그토록 거만하고 잔인했던 그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턴 그 모습은 내가 학창시절 수없이 상상했던 복수의 클라이맥스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어째서인지 여전히 내 앞에 나타난다. 죽은 뒤에도 나를 쫓는 그의 그림자. 아마 원한의 깊이가 죽음 이후의 힘을 결정짓는 모양이다.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야마구치, 그 세상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게. 지옥에서 다시 만나자. 불과 2주간의 사건이었다. 나는 한 친척의 소개로 약 40년 된 오래된 고택을 월세 5만 원에 살게 되었다. 이 집은 원래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매수자가 없어 결국 친척들 중 누가 임시로라도 살아줄 사람이 없냐는 말이 나왔다. 당시 나는 직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임대주택에서 월세 8만 원을 내며 살고 있었고
그 고택이 좀 낡긴 해도 임대료가 싸고 관리 조건도 괜찮아 보여.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잠시 살기로 했다. 대신 집과 정원을 손질해 주기로 약속했다. 집은 작았다. 2층 구조에 6조방 3칸 조그마한 정원이 있는 집. 하지만 그 나름대로 정감이 있어 마음에 든다면 나중에 리폼해서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고택으로 이사했고 모든 짐 정리를 마친 이틀 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저녁 현관 앞에서부터 뭔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집안은 내가 떠났을 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이 어딘가 신경 쓰였다. 혼자 사는 집이라 더 예민해진 것 같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마음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날 밤도 혼자 도시락을 데워 TV를 틀고 늦은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화장실은 좀 더 일찍 확인해볼 거랬다. 낡은 세면대와 드러난 벽걸이 거울이 있는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거울 너머로 복도를 바라보던 순간 지리 무언가를 끌며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싶었다. 그런데 울음소리와 함께 들리는 끌리는 소리, 그리고 거울 너머로 보인 작고 어두운 무언가 정체 모를 형체가 내 발로 기어오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 물체는 마치 손 같은 것을 뻗어 나에게 다가왔다. 공포에 떨며 손에 잡히는 대로 불경을 외운 끝에 그 존재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다음날 곧장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저기 집 말인데요.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겪은 일을 전하자 삼촌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거짓말하는 내 성격은 아니지만 솔직히 믿기 어렵구나. 나도 예전엔 거기서 살았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 그는 결국 주말에 집에 직접 와서 함께 확인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까지도 이상한 기운과 소리는 계속되었고 특히 밤마다 그리고 새하늘 때 자주 느껴졌다. 주말이 되어 삼촌이 도착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지금까지의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후 함께 복도, 욕실, 화장실 등 소리가 났던 장소들을 점검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양이라도 들어왔나? 아니요, 문은 항상 잠가두었고 고양이도 못 봤어요. 그날 밤 삼촌과 나는 거실에서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코타치에서 잠들고 말았다. 새벽녘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들렸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 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자 약한 불빛 아래 작은 형체가 코타치 근처에서 기어가고 있었다. 그건 아기처럼 생긴 존재였지만 고무처럼 늘어진 붉고 검은 내 손발,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 흰 눈동자와 유자형으로 굳어진 입꼬리를 가지고 웃고 있었다. 그 형체는 내게 다가와 내 몸을 기어오르며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옷과 몸엔 아무 흔적도 없었지만 어젯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생생히 떠올랐다. 거실에선 삼촌도 창가에 쓰러져 있었다. 그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난 분명히 깼었어. 그게 웃으면서 내게 다가오는 걸 봤고 기절했지. 우리는 그날 아침 그 아기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다. 삼촌은 지인에게 부탁해주지나 신주에게 상담도 해봤지만 집에 특별한 내력이나 영적인 이유는 없었다고 한다. 그 후 나는 삼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아기도 울음소리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고택을 다시 찾을 때마다 묘한 시선이 느껴지는 건 여전했다. 왜 하필 내가 이사한 그때 나타났는지 그 아기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내 생애 최악의 2주간이었다. 그건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의 이야기다. 처음으로 혼자 살기로 마음먹고 구한 집은 온디케이에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아파트였다. 사고 잠만 잘 수 있으면 되라는 생각으로 선택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친구는 초대할 수 있어도 여자친구는 부르기 어려운 곳이라는 걸 곧 깨달았다. 그때는 애초에 부를 사람도 없었지만 낡은 다다미와 후스마는 일본식 미다지문이다. 뭔가 쇼와 시대 느낌이 가득한 그 아파트에서 살던 나는 대학 1학년 말 무렵
상속 문제로 건물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를 하게 되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주차장이 들어섰다. 다음 집을 구하던 중 부동산에서 괜찮은 조건의 물건을 소개받았다. 2층 공간 전체를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건물은 역에서도 멀지 않았고 낡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다. 외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옥상으로 통하는 또 다른 계단이 있었고 그 앞이 현관이었다. 문을 열면 안쪽에 또 하나의 문이 있고 그 사이에 작은 화장실이 있는 구조. 약간 설렜던 나는 두 번째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압도적인 넓이에 멍해졌다. 어때요? 넓죠? 부동산 직원이 말했다. 이건 혼자 살기엔 너무 넓은데요. 이상하다고 느낀 건 단순히 넓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바닥은 진보색 카펫으로 덮여 있었고 듣자 하니 전에 어떤 신흥 종교단체가 도장으로 쓰던 공간이었다고 했다. 다행히 그 종교는 유명한 큰 사건을 일으킨 곳은 아니었다고 한다. 리폼은 임대 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벽을 새로 세우고 방도 나눌 예정이라는 말에 나는 물었다. 혹시 여긴 사고 물건인가요? 하지만 부동산 직원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지 오래됐고 종교단체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붙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실 전 아파트를 빨리 비워야 했기에 나는 큰 고민 없이 계약했다. 한 달 뒤 리폼을 마친 집은 나름 괜찮아 보였다. 공간을 둘로 나누고 세면대와 욕실도 설치되었다. 다만 그 진보색 카펫은 그대로였다. 조금 꺼림칙했지만 혼자 쓰기에 너무 넓은 공간이 마음에 들어 나는 만족했다. 기타도 마음껏 치고 밤새 게임도 해도 누구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입주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한밤중이면 집 안 어딘가에서 탁탁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났고 괜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친구가 놀러왔고 나는 그 소리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다. 그런데 심야에 잠시 내가 편의점에 다녀온 사이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TV 상자 안쪽에서 누가 쿵 하고 두드렸어. 브라운관 TV를 사면서 받은 박스를 TV 받침 삼아 쓰고 있었는데 누가 안에서 강하게 두드렸다는 것이다. 당연히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는 나더러 빨리 이사가라고 했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뒤로 괴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어이 같은 낮은 목소리도 들렸지만 그냥 소리 나는 집이라며 애써 무시했다. 그러던 중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나는 끝없이 마른 황무지 같은 곳에 있었고 초가집 앞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땡땡일 금요일에 다시 올게. 그 말을 끝으로 꿈에서 깼고 이상하게도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베개 너머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숨을 죽인 채 지켜봤지만 기척은 내 옆을 지나 문 쪽으로 향했다. 다행이다. 그냥 지나쳤네. 안도한 순간 발밑에서 기척이 멈췄다. 다음 순간 근몸이 움직이지 않는 수면 마비에 걸렸다. 두 팔이 짓눌리고 머릿속엔 부웅, 부웅 하는 기계음 같은 소리가 퍼졌다.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 금박에 시달렸다. 밤낮 가리지 않고 눈이 핑핑 도는 이상한 현기증까지 겹쳤다. 병원 검사를 받아도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혹시 그 집에서 너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나는 이사가는 게 귀찮았고 왠지 모르게 계속 버텨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낮잠을 자던 중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다. 호수 근처의 시골길, 소나무 숲 사이로 이어진 길, 그리고 아시아 호수는 이쪽이라는 빨간 글씨의 간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시아 호수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코네의 아시노 호수는 있지만 나는 하코네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꿈속에서 한 가게를 지나가려 하자 노파가 막아섰다. 이 앞으로는 갈 수 없어. 그녀는 곧 다른 세 사람을 환영하며 들여보냈고 나는 그 모습만 바라봤다. 노파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이 앞으로 가고 싶은 거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심장은 천천히 껴 뛰고 있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그 뒤로도 소리와 금박은 조금 더 이어졌지만 반년쯤 지나면서 점점 잦아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집 철거를 위해 점검하던 업자가 내게 물었다. 천장 점검부는 확인하셨어요.
나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그는 사다리를 올라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그곳엔 먼지를 뒤집어 쓴 일본 인형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작게 비명을 질렀다. 지금도 가끔 그 자리를 지날 일이 생기면 새로 들어선 건물을 바라보며 그 시절을 떠올린다. 그 모든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단지 하나 확실한 건 그날 그 꿈에서 한 걸음만 더 내딛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몇 년 전 아는 사람인 N씨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N씨는 대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A군은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분위기 메이커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실 A군은 꽤나 심각한 오컬트 마니아였습니다. 괴담이나 도시 전설을 수집하는 걸 넘어서 그것의 무대가 된 장소를 실제로 찾아가 승차 즉 직접 체험해보는 일을 즐겼던 겁니다. N씨도 몇 번 그런 장소에 함께 가자는 초대를 받았지만 원래 무서운 이야기를 잘 못 듣는 데다 허락 없이 그런 장소에 들어가는 건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늘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군이 이번엔 어디 다녀왔어 어디 분위기 좋더라는 식으로 말해오면 그냥 적당히 웃으며 흘려들었다고 해요. 어느 날 A군이 N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말이야 이웃 마을에 엄청 위험한 명소가 있다더라? 또 그 오컬트 얘기야? 그래.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저주받은 집이래. 나도 가보고 싶은데 위치가 애매하대.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집 있을 리 없잖아. 그치? 나도 좀 그렇긴 해. 그때는 그냥 농담처럼 웃고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A군은 그 저주받은 집을 몰래 계속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옆마을에 있으면서도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지 않은 점이 오컬트 덕후로서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는지도 모르죠. 물론 N씨는 A군의 그런 열정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어차피 그냥 도시 전설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대화를 나눈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A군과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닿지 않고 주변 친구들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학 사무국에 문의해볼까 고민하던 찰나 그와의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A군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었어? 라고 물었지만 A군은 눈이 퀭하고 말라서 쇳소리 같은 목소리를 내며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지만 어쨌든 다친 곳 없이 돌아온 이상 더 캐묻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또 보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A군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전에도 자주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N씨는 그다지 의심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다만 A군이 아직 장시간 운전을 할 정도로 회복됐을까 싶어 조금 걱정은 되었다고 해요. 근처 삼림공원까지 드라이브나 하자며 차를 탄 두 사람은 30분쯤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창밖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주택가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A군, 여기는 어디야? N씨가 묻기 직전 A군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이워 푸른 지붕의 집 알아? 그게 뭐야? 영화 제목 같은 거야? N씨는 별 생각 없이 되물었고 그 순간에도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A군은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어. 몇 년 전까지 사람이 살았대. 화재였나? 강무였나? 어쨌든 다 죽었어. 한밤중이었대. 자고 있어서 다들 도망도 못 갔지. 아빠도 엄마도 애들도 전부. 특히 5살쯤 되는 아이도 있었대. 귀엽게 생겼다더라. 다 죽었어. A군은 N씨의 반응은 신경도 쓰지 않고 혼잣말처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N씨는 문득 한 달 전 A군이 말했던 저주받은 집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습니다. 여기야. 바로 이 집. A군이 가리킨 곳에는 기와와 벽이 무너져 내린 파란 지붕에 낡고 폐허가 된 민가가 서 있었습니다. 일부 벽은 화재에 탄 듯 검게 그을려 있었고 정원의 잡초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채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N씨는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나 내려? 당장 내려줄래? 다행히 차 문은 잠기지 않았고 A군도 막지 않았습니다. N씨는 재빨리 차에서 뛰어나와 근처 공원으로 도망쳤고 마침 사람이 몇 명 있어서 그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A군의 차는 여전히 그 집 앞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구도 다시는 A군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학도 조용히 그의 이름을 퇴학 처리 명단에 올렸습니다. N씨는 그날 겨우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집이 진짜 저주받은 장소인지 그냥 도시 전설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A군은 분명 그 집을 특정해버렸고 그 저주를 진심으로 믿었고 결국 정말 그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상해졌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N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담이나 도시 전설을 함부로 쫓아다닐 때는 부디 조심하세요.